경매 배우는데 몇만 원부터 몇백까지 돈을 주고 배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돈을 주고 배워도 낙찰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무용지물인 거죠. 즉 몇십만 원 내고 들은 강의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영상과 경매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참 많죠. 오늘은 이런 분들이 내일 당장 법원에 입찰하러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굳이 돈 내고 경매를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저번 영상에서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필요한 대출을 말씀드렸었고요. 입찰 준비를 위한 경매 사이트, 명도하는 방법 등 스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실행 단계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십만 원짜리 경매 강의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영상은 꼭 마지막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공인중개사 대표가 쓴 4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 투자를 리뷰하면서 실전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4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 투자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누구나 10억 벌 수 있습니까? 누구나 충분히 10억 벌 수 있습니다. 10번의 패찰이 모여서 한 번의 낙찰을 만들어주고 10번의 낙찰이 모여서 10억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공계 출신으로 직장생활에서 미래에 대한 돌파구를 찾던 중 우연히 20대 중반에 부동산 경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몸소 배우며 이론과 실무를 두루두루 경험하고자 많은 시도를 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생겼어요. 모든 투자에는 정답이 없지만 항상 안전을 생각하며 투자합니다. 부동산이라는 큰 재화를 움직이는 만큼 고객들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하고 있어요.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 경매업, 분양 대행업을 하며 다각도로 부동산을 연구하며 실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공인중개사 대표의 실제 투자 사례를 보기 앞서서 부동산 경매 강의를 들어도 실제로 입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얼마짜리인 줄 모르는데 얼마에 사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시세 파악입니다. 시세 파악만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 안 살 수가 없어요. 6억에 팔리고 있는 아파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5억에 나왔어. 네이버 부동산 광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팔립니다. 근데 그런 물건은 나한테까지 안 오니까 그런 가격에 살 수 있는 부동산 경매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시세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 부동산으로 아파트 시세를 알아봐도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이지만 가격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안 팔리는 호가가 있고요. 두 번째, 팔리는 가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개눈 감추듯 바로 사라지는 금매가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을 또 디테일하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제일 비싼 인테리어가 이쁘게 되어 있는 집. 두 번째, 제일 저렴한 1층. 세 번째, 저층과는 상대적으로 비싼 고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가격의 세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격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아파트 한 단지의 시세조차도 파악하기가 힘든데 비교군이 없는 다세대 빌라는 더 힘든 겁니다. 입찰 들어가 볼까 하는 물건을 정하셨다면 온라인 임장이 아닌 실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셔야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어요. 반드시 현장을 가셔야만 왜 같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시세 파악이 끝났다면 이제 입찰 준비를 합니다. 입찰가는 부동산에서 사는 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금매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시면 딱 좋아요. 근데 금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금매를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가격을 모르는 거예요. 싼지 비싼지 가격을 모르니까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금매 물건을 봐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루라도 이른 나이에 사고 팔고 해보라고 하는 게 내가 3억에 사서 5억에 팔았어.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하락해서 다시 3억이 되었어요. 그럼 다시 살까 말까 고민하겠죠.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 최저가가 3억이고 현재 3억 2, 3천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2억 9천에 해주면 바로 계약금을 쏘겠다고 1,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바로 사려면 3억에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2억 7천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사겠죠. 내가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는 순간 다른 사람이 바로 채가는 물건, 그게 바로 금매입니다. 고민하는 순간 물건을 놓쳐보는 경험도 해보셔야 빠르게 결정하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시세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싸게만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지나친 욕심으로는 낙찰 받기는 힘듭니다.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낙찰률은 올라가는 거죠. 들어가는 돈 대비 적당한 수익을 책정해서 입찰가를 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폐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입찰하셔야 합니다. 10번만 입찰하시고 만약 10번을 입찰했는데 계속 폐차를 하신다면 그때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면서 왜 10번이냐? 10번을 입찰하는데 계속 폐차를 한다면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흐르는 물건을 잡는 게 아니면 낙찰이 힘들 거예요. 제가 부동산 경매로 싸게 사기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3번 정도 입찰하고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낙찰가를 보고 포기합니다. 비싸게 낙찰되는 것을 보니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번 정도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면 왜 낙찰이 된다고 합니까? 확률적으로 낙찰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루에 진행되는 사건이 수십 건입니다. 10번을 가면 수백 건의 사건을 보고 오는 거죠. 법원에 가시면 그냥 내 사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입찰하는 모든 경매 물건을 다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럼 싸게 낙찰받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정도는 써야 낙찰이 되는지 이 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팔아도 몇 천만 원이 남을 정도로 주워가는 분들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경매로 싸게 사는 건 힘들어가 아니라 경매는 부동산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수단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두 번의 결과로 어렵다, 힘들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10번만 입찰을 하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포기하세요. 한번 입찰해보고 포기하는 것은 직장만 30년을 다니던 사람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린 후에 망한 다음 자영업으로 돈 벌기 힘들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영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려면 망해도 보고 여러 번 다양한 업종으로 창업을 해봐야 이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 창업, 첫 투자의 결과가 좋았다면 시작이 좋은 거지 그 다음에는 힘든 시기가 무조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첫 창업, 첫 투자가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난다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움을 모르고 공격적으로 움직이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스포츠, 사업, 투자 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실패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스노우보드를 한 시즌 한두 번 타는 사람에게 보드 좀 가르쳐줘. 이거 어떨까요? 잘못된 자세를 배울 수 있겠죠. 족발집을 차려서 1년 만에 망한 사람에게 나 회사 때려치고 족발집 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정신 차리고 직장이나 잘 다니라고 할 거예요. 부동산 경매 3번 입찰해보고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것만 보고 포기한 사람에게 부동산 경매를 해보고 싶다면 뭐라고 할까요? 경매로 돈 버는 시절은 옛날 얘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경매로 돈 버는 시절은 끝났다. 이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얘기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경기도 항상 안 좋죠. 맨날 불경기야. 과거에 어느 시점만 경기가 좋은 거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경기가 안 좋을 거예요. 결국 남 탓, 경기 탓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가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집 사야 돼? 조금 기다려야 돼? 물어보면 어떨까요?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본 사람한테 투자를 물어보는 건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근데 그걸 또 사야 돼, 기다려, 팔아야 돼 이렇게 말해주죠.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해주는 사람이나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빌라 투자로 누수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빌라 투자를 물어본다면 빌라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한테 물어보면 정말 잘못된 길로 같이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나요? 사고팔고를 10번 이상 해본 사람들이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책을 많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책에는 저자의 엄청난 경험과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은 이런 책들을 리뷰를 해주죠. 영상 하나로 이미 나보다 앞서간 부자들의 시행착오, 투자 노하우, 실전 투자 사례, 마인드 등을 무료로 배울 수 있고 또 책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최현별님TV를 구독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부자들의 수천 시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채널을 계속 보는 것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인의 현실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악플을 달고 욕을 하는 것이죠. 부동산 투기 조장하지 마. 뭐 이렇게 말이죠.
왜 자기가 못하니까 남들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자신의 집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이유를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저 또한 남들 탓을 하며 욕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별님이 여러분들도 모두 저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시리라 믿어요. 동기부여를 주는 건 투자 사례만한 게 없습니다. 경기도 빌라 23평, 낙찰 1억 2천만원, 대출 8,200만원, 금리 3.6%, 실투금 3,800만원, 매도 금액 1억 5천만원, 3천만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3,800으로 3천만원을 번 거죠. 아파트 32평, 낙찰 1억 7,500만원, 전세 1억 4천만원, 실투자금 3,500만원. 여기서 잠깐 전세를 맞춰서 잔금 납부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말 매력적인 가격과 유능한 부동산 중개 사장님이 아니면 잔금 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은 절대 불가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지도 않은 경매 진행되고 있는 물건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고 소유권 이전을 한 뒤 전세를 맞춰서 대출을 상환한 겁니다. 이 물건의 매도 금액은 2억 5천만원, 7,500만원 수익입니다. 실투자금 3,500을 2배로 튀긴 거죠. 사례 세 번째, 아파트 28평, 2억 500만원 낙찰, 전세 1억 7천만원, 실투자금 3,500만원, 4억의 매도, 1억 9,500만원 수익. 여기서 또 세금은 이런 댓글이 달릴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부동산에 관심을 끄시고 절대 부동산 경매 영상은 두 번 다시 보지 마세요. 이미 부정적으로 사기꾼, 세금 내면 남는 것도 없다고 깔려고 달려드는 분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비생산적인 댓글을 쓰실 시간에 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세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독자를 늘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안에 꼭 10만 유튜버로 실버 버튼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실버 버튼으로 얻는 그 수익, 이 체험 별님이가 혼자 독식하지 않겠다는 거, 그거 하나만 믿어주세요. 그럼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아파트 23평, 낙찰 5,800만원, 대출받지 않고 잔금 납부, 실투자금 5,800만원, 1억 300만원의 매도, 4,500만원 수익. 다섯 번째 사례, 아파트 32평, 1억 4,500만원의 낙찰, 월세 1,000에 70으로 세팅, 실투자금 5천만원, 대출 8,500만원, 금리 2.6%, 대출이자를 제외한 연수익 619만원, 수익률 12.38%. 몇 억을 벌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나도 이런 수익 내로 빨리 뛰어가고 싶지만 정작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경매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의 매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를 사려면 부동산을 가는 것처럼 법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 유료 강의를 듣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네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물건 검색이죠. 내 가용자금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 두 번째, 권리 분석. 세 번째, 시세 파악, 임장이죠. 네 번째, 낙찰. 지난 영상에서 물건 찾는 방법, 권리 분석하는 방법은 말씀드렸어요. 그럼 돈 되는 아파트 시세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 되는 아파트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대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를 주목하세요. 대형 평형 아파트는 아무래도 84제곱미터 국평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찾는 수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평수가 큰 만큼 금액대도 높아요. 비싸면 비쌀수록, 크면 클수록 원하는 수요는 한정적이죠. 중소형 평수만 있는 것보다는 대형 평수가 있는 단지가 생활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입지에 같은 평수라면 대형 평수가 있는 단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축 초등학교를 배정받는 아파트를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단지의 아파트들은 반을 잘라서 두 개의 초등학교로 배정이 나뉘는 단지도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중에 역사를 자랑하는 100년이 된 초등학교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반짝반짝 신축된 초등학교라면 별님이 여러분들은 선호하는 초등학교에 배정받는 아파트를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 동 간의 사이, 동 간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품을 팔아서 굳이 임장을 가지 않더라도 지도를 보면 아파트 동 간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동 간격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임장을 가서 실제로 보면 뷰 자체가 틀립니다.
뻥뷰가 아닌 단지뷰라고 해도 동 간격이 넓으면 뭔가 정원 같으면서 오히려 제일 앞동 뻥뷰보다 훨씬 좋은 느낌의 단지뷰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부동산 경매로는 부동산을 엄청나게 싸게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11만 회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0억짜리가 2억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적당한 금액에서 낙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큰 문제가 없다면 10억짜리를 2억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물건에 관심을 보이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꽃으로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꽃길인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아직 닦이지 않은 길이 보물섬으로 가는 길이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 이쁜 길로만 가고 싶어 합니다. 그 길의 끝이 지옥인 줄 모르고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9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3억 7천까지 떨어졌는데요. 7호선과 신림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4번이나 유찰되는 것은 정말 흔하지 않은데요. 무슨 문제인데 4번이나 유찰이 됐을까요?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3억에도 이 아파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번이나 유찰됐는데 아무도 안 가져간 이유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보증금을 매수인이 전액 인수해야 합니다. 이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3억이 싸다고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5억 4천을 물어줘야 하는 거예요.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8억 5천이고 1층 최저가가 8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이 아파트를 1억 싸게 7억 5천만 원에 산다고 했을 때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할까요? 2억까지 떨어졌을 때 2억 1천의 낙찰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 4천을 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부동산 경매,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낙찰을 받는다면 누구나 10억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유료 강의를 듣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첫 번째 물건 검색, 두 번째 권리 분석, 세 번째 시세 파악, 네 번째 낙찰. 어때요? 하실 수 있겠죠? 거꾸로 역산 스케줄링 해볼까요?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임장을 가야 하고, 임장 가기 전에는 권리 분석이 끝나야 하고,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 검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볼 만한 물건을 찾는 거.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물건도 찾기 전에 명도를 걱정하는 건 일어나지도 않을 사고가 무서워서 집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한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더하기보다는 곱하기가 훨씬 빠르죠. 근데 곱하기만 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는 그냥 1일 뿐입니다. 투자는 새로운 투자를 계속하면서 1보다 더 큰 수 2를 곱하고 거기에 3을 곱하고 100을 곱해서 큰 숫자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부동산 경매 역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토지, 종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닌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남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먼저 공부하신 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소액 투자로 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책입니다. 경매 프로세서, 권리 분석, 임장 방법, 입찰가 산정 방법, 입찰부터 명도, 마무리까지 부동산 경매의 기초를 잡아주는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4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 투자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경매와 부실채권 투자 실무를 강의하고 있고 현재는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도 강의하고 계시며 지금껏 최소 10만여 건 이상의 경매 상담과 컨설팅을 했습니다. 100만원짜리부터 1000억대의 경매 낙찰과 컨설팅을 하면서 25년 동안의 경매 강의로 배출한 수강생만 최소 10만 명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의 수천 시간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을 옆에 두어야 한다고 했죠. 근데 부자가 저희 같은 쪼레들을 상대해 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책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이런 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주식, 환테크, 어떤 재테크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경매에서도 임장도 하지 않고 받는 낙찰, 시세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조급하게 받는 낙찰, 낙찰을 받기 위한 낙찰, 정말 겁대가리 상실했죠.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는 손실로 인해 인생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절대 부동산 경매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넘어 여러분들의 자산을 듬뿍 불려주는 수단이 될 거예요. 부동산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3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 종부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가 있어요.
취득세는 일반 매매든 경매든 같습니다. 경매로 싸게 샀다고 더 내는 거 아닙니다. 매매가 또는 낙찰가 곱하기 취득세율이 취득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거용은 이거 모르면 진짜 죽어요. 아파트의 취득세는 6억 원까지 1.1%인데 6억 초과 9억까지는 1.1%에서 3.3%로 올라갑니다. 감정가 7억인 아파트가 유찰되어서 최저가 5억 6천에 시작하는 물건을 6억에 받으면 취득세는 1.1% 660만 원인데 비싸게 받으면 1000 단위로 취득세가 올라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6억 이하로 낙찰을 받으려 합니다. 이럴 때에는 시세를 감안해서 과감하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5월에 계약해서 6월 1일 이후 잔금하는 계약은 6월 1일 이후 소유주가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6월 1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사는 사람이 내는 거고요. 6월 2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파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왔다 갔다 합니다. 5월에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재산세를 매도인과 협의를 잘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가 넘쳐 흐르는 세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 조율을 해주지만 매도인도 눈치 보면서 쉬쉬하고 부동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별님이 여러분들은 미리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경매로 낙찰받아서 잔금 납부 기한이 6월 3일이라면 최대한 6월 1일이 지나서 6월 2일에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재산세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미루지 않고 빨리 처리를 한다고 급한 마음에 일부러 잔금 납부를 빨리 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세를 낸 적도 있어요. 바보였죠.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 차익이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무조건 팔면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에 낙찰받아서 3억에 팔았다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가액 9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아파트 청약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함부로 이 무주택 카드를 쓰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청약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때 잘한 짓인 거죠.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잘 활용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내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올라가는 장에서는 많이 들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내려가는 장에서는 안 들고 있는 게 잘한 것이니까요. 돈을 모으는 것이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돈을 쓰는 것이 행복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죠.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300만원 버는 채원이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통제해서 만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면서 씁니다. 근데 3천만원 버는 별님이가 있어요. 돈을 펑펑 쓰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위해서 풀빌라 40만원짜리를 예약합니다. 요즘은 60, 70만원짜리 풀빌라를 쉽게들 가셔서 40만원짜리는 우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아무튼 채원이와 별님이의 소득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비만 본다면 채원이는 검소하고 별님이는 사치스럽습니다. 근데 둘이 저금하고 있는 금액을 보면 채원이는 200만원을 저축하고 별님이는 2천만원을 저축합니다. 10년 뒤 누가 더 부자가 될까요? 저는 전에는 채원이처럼 살았습니다.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절약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틀렸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약만 하면 안 되고 절약하면서 소득도 높이고 거기에 곱하기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떨까요? 떨어지는 부동산을 보면서 투기꾼들 다 죽어라. 역시 안 사길 잘했어. 로또 청약의 꿈을 안고서 무주택 히든카드를 지키면서 위안을 하는 삶을 살겠죠. 저는 고작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전부일 거예요. 100억 건물주, 100만 유튜버, 100명 사업체, 베스트셀러 작가 이런 꿈조차 없을 거예요. 왜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큰 상승으로 자신감도 뿜뿜이었지만 큰 하락으로 현재는 역전세로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덩이를 알몸으로 지나가면서 생긴 상처들이 아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상처는 아프지도 않을 겁니다. 작은 불은 가볍게 뛰어넘어가겠죠. 다음번을 위한 준비를 확실하게 할 것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음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미련 없이 나올 겁니다. 이미 그걸 한 사람들을 볼 때면 저보다 한 스텝 먼저 가는 사람들이 대단하기만 해요.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잘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돈까지 버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바로 부동산에 대한 가치와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한 업무를 하는 감정평가사들조차도 부동산에 대한 가치나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매수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실거주인가, 투자인가, 임대 수익을 노릴 것인가, 매매 차익을 노릴 것인가, 그리고 단기 투자인가, 장기 투자인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본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힘들죠.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의 학교와 교육 여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투자로 아파트를 본다면 전국 어디나 미래 가치만 있다면 매수하거나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임장을 가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임장 노하우와 꿀팁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60세인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의 한마디에 전의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들으셨기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는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만 먹고 사느냐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용감한 남편이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9번이나 폐차를 했어요. 아쉽게도 9등, 3등, 4등, 6등, 2등, 3등, 7등, 2등, 특히 마지막 9번째 폐차는 1등과 가격 차이가 7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계속되는 폐차로 9번째 폐차로 이 아주머니는 경매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고와 공부한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입찰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강서구의 한 아파트였어요. 감정가 5억짜리를 4억 4천만원에 낙찰을 받았고 이후 마포의 감정가 5억 원에 한번 유찰된 아파트를 4억 8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이어서 창동의 감정가 3억의 아파트를 2억 7천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현재 시세차익만 7억입니다. 60대 전업주부가 3년 6개월 동안 7억을 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대부분 경매로 돈을 번 이야기는 이런 스토리들이 가장 많습니다. 과거 시대보다 조금 싸게 낙찰을 받고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매매 차익을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단타로 1억을 벌었다고 하는 것들은 들고 있었으면 1억이 아니라 2억, 3억 그 이상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지인 중에 7년 전에 대치동 아파트를 7억 5천만 원에 와이프 명의로 매입을 하고 본인 명의로 잠실 5단지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낙찰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시세 차익만 무려 15억입니다.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는 것이 첫 번째이고 차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경매는 낙찰을 위한 낙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익을 위한 낙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성공한 사례만 보면 안 되죠. 이번에는 망한 사례입니다. 경매로 낙찰받고 선순위 임차인을 체크하지 못해서 추가로 2억 원이 들어간 사례입니다. 완전 망한 거죠. 정년퇴직을 앞두고 경매를 배우고 있는 5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이분은 경매에 관심을 갖고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소개하는 경매책 두세 권을 읽고서 오프라인 경매 강의 몇 번 듣고 입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폐차를 2번 하고 은평구의 한 아파트를 입찰하기 위해 권리 분석, 현장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실거주로 들어가도 되고 전세 주고 가격이 오르면 매매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등기부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점유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배를 누르면서 나오지 마라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임대차 관계란에 점유자 이름과 전입신고 날짜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임차인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어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로 2016년 3월 2일 가압류가 있었고 그 점유자의 전입신고는 2015년 2월 8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네, 물건지에 찾아가도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감정가 5억에서 한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 4억 원이었고 4억 3천만 원으로 단독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왜 아무도 안 들어왔지? 불안했습니다. 시세는 5억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분은 대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금으로 잔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등기부상에 있던 기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을 모두 말소 처리했어요. 스스로 경매 한 사이클을 완료하고 등기 권리증을 받고 엄청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3천에 낙찰을 받았으니 벌써 7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후 명도를 위해 점유자를 만났는데 점유자의 임대차 기간이 아직 6개월이 더 남아있고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을 줘야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현재 점유자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죠.
이런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데 만약 보증금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이란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를 떠안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원도 꼭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3천에 7천만원 싸게 낙찰받은 게 아니라 추가로 2억 원을 인수해서 6억 3천, 시세 5억보다 1억 3천을 더 주고 산 겁니다. 완전 망한 거죠. 몇 년 전 투자클럽반 수강생 20명과 함께 인천에 오피스텔 임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하나의 경매 사건에 약 30여 건의 오피스텔 경매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하나지만 물건 번호는 30건이에요. 각 층당 3개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1호 라인은 북향, 2호 라인은 동향, 3호 라인은 동향인데 주차타워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부동산에 갔는데 경매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주변 다른 부동산에서 대략적인 임대 수요와 임대료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수강생 중 일본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있었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부동산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두세 차례 점심 도시락을 싸가서 부동산 사장님께 갖다 주었다고 해요. 4번째 도시락을 가지고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몇 층이 좋은 층인가요? 6층 이상이면 옆에 건물에 가리지도 않기 때문에 좋아요. 사람들은 10층 이상을 더 선호합니다. 몇 호 라인이 좋은가요? 무조건 2호 라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3호 라인은 주차타워가 붙어 있어서 엄청 시끄러워요. 임차인들이 계약한 후 이사와서 처음 하는 얘기가 다른 호수랑 바꾸면 안 되는지였어요. 1호 라인은 북향이라 춥고 관리비도 많이 나옵니다. 공실률은요? 경매만 나오지 않았다면 공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감정가 9,500이지만 한번 유찰돼서 6,6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이후 그 수강생은 6개의 입찰에서 3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1,000에 40만원인데 8천만원의 낙찰을 받았으니 수익률은 7%였어요. 4번의 점심 도시락을 통해 부동산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양현석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양현석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첫 번째, 나는 부동산 사장님과 4,500원짜리 김치찌개를 7년간 먹었다. 대단하죠. 두 번째, 나는 부동산을 사기는 했지만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 8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부동산을 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도 결국 사람 마음을 얻어야 수익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좋고 사람과의 대화가 부동산 투자에도 아주 큰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작은 수익은 얻을 수 있지만 큰 수익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 주식, 환테크, 어떤 재테크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사람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잘하는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에서도 임장도 하지 않고 받는 낙찰, 시세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조급하게 받는 낙찰, 낙찰을 받기 위한 낙찰,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는 손실로 인해 부동산 경매를 지속할 수 없어요.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넘어 여러분들의 자산을 듬뿍 불려주는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럼 아파트 임장을 가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임장 노하우와 꿀팁 10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급적 중층 이상을 낙찰받는 것이 좋다. 일조가 좋으면 집안이 밝아서 특별한 조명이 필요 없고 난방비도 절감됩니다. 일조권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해가 있는 날 임장을 가야 일조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역자 모양의 아파트 꺾임이 있는 라인은 피하자. 오히려 1층이 해가 잘 들어오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공원을 가까이 두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자. 집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살고 싶은 생각이 무조건 들죠. 작은 개천과 조깅,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곳, 이런 곳들은 주거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 구옥 아파트들이 주차난이 심각하죠. 평일 퇴근 시간 이후에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해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차난이 없는 곳에 살고 싶은 로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차장을 위해서 봤을 때 이중주차가 되어 있거나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가 되어 있다는 것은 주차난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가도로, 송전탑, 비행기 라인 아파트. 고가도로가 옆에 있으면 소음과 먼지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저층 같은 경우에는 고가도로의 조망 때문에 답답하죠. 송전탑은 건강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말도 있죠.
가급적이면 송전탑에서 멀리, 송전탑이 보이지 않는 곳의 아파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행기 라인에 위치한 아파트는 소음이 엄청납니다. 비행기의 큰 엔진 소리에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비행기들은 일정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임장할 때 주의 깊게 확인하면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샤시를 교체한 아파트. 경매 나온 물건은 내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게 바로 샤시입니다. 샤시가 교체가 되었다는 것은 내부도 수리가 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샤시가 교체된 경매 물건은 샤시 비용을 입찰가에 넣어서 입찰하셔도 좋습니다. 7번째, 고층보다 좋은 1층. 아파트에서 가격이 가장 싼 층이 바로 1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 내부가 밖에서 다 보이고 도둑이 쉽게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벌레, 냄새,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1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는 대략 10% 정도 됩니다. 하지만 1층이라도 다 같은 1층이 아니에요. 독립적인 입구를 가지고 있는 1층도 있고 전원주택 같은 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가 밖에서 안 보이는 위치에 1층도 있어요. 초품화라면 1층의 수요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1층을 찾는 손님이 많은 아파트라면 1층도 괜찮습니다. 8번째, 6층짜리 아파트. 엘베 없는 5층, 6층짜리 아파트는 재건축을 생각하고 매입을 하는 거죠. 6층짜리 아파트의 로얄층은 몇 층입니까? 일반적으로 2층, 3층입니다. 엘베가 없기 때문에 4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가격은 낮아집니다. 4층 이상보다는 1층이 더 비싸죠. 이런 엘베 없는 아파트나 빌라를 임장 갈 때는 반드시 꼭대기 탑층까지 2-3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하셔야 해요. 그래야 엘베 없는 6층이 왜 안 빠지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9번째, 화장실 상태. 상가를 임장을 가면 꼭 들려야 하는 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깔끔하다면 살아있는 상가라고 볼 수 있어요. 청소 상태도 미흡하고 악취가 난다면 영업장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직원에게 맡겨두고 사장이 없는 가게일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매출은 빠지고 곧 폐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0번째, 상권. 상가를 임장하다 보면 상권을 보게 됩니다. 상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저만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홍대, 건대, 강남을 나가서 간판을 쭉 한번 둘러봅니다. 그럼 현재 뭐가 핫한가, 요즘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좋은 것은 스타벅스가 다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상권이 좋은 것은 파리바게트가 들어가 있어요. 메가커피나 프랜차이즈들의 간판을 보면서 상권을 조사하면 좋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답은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임장을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부동산 사장님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부동산을 만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부동산 투자는 고독과 악수를 해야 합니다. 외로운 투자 시장이죠. 함께 임장을 다니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할 동료가 없다면 에이프릴 부동산 연구소에서 동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투자 성향과 목적이 비슷한 분들이 함께해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갭 1000만원짜리를 보고 있는 분이 서울 아파트를 타겟으로 움직이는 분들과 다니면 어떨까요? 물론 끼워주면 배울 게 많으니까 무조건 같이 다니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그 모임에서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죠. 내가 점점 소외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이 책은 이론부터 성공 실패 사례까지 모든 것을 담은 부동산 경매 필수 도서입니다. 오랜 기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담겨 있어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모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책입니다. 이제 부동산 경매에 입문해서 고수의 반열에 오르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기 싫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싫고 노예 같은 직장으로부터의 탈출을 갈망하는 거죠. 또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할 수도 없고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노후 대비는 하루라도 일찍 해두는 게 좋은데요. 갑작스럽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매달 나오는 월세가 있다면 어떨까요? 나 대신 일해줄 일꾼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누군가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일해서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모아두었다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겠죠. 그럼 이제부터라도 나도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 일꾼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부동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람처럼 힘들다고 징징대지 않아요. 내가 해고하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해주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4050
60대 분들의 현실적인 노후 대비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2030도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만큼 노후가 일찍 보장되는 거니까 이 영상만큼은 절대 넘기지 마시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져줄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부동산 경매 이 책도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부동산 경매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도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요. 40대, 50대 혹은 60대까지 무주택으로 있었던 분은 그냥 계속 앞으로도 무주택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머릿속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항상 뭔가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10년 전에 무슨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맹지, 농지 이런 땅 사놓고 역에서는 정말 멀리 있고 구석에 입지가 정말 안 좋은 오피스텔 하나 사서 월세를 받고 있기는 한데 팔려고 내놨지만 팔리지도 않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세가 똑같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험을 한 것 자체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라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하는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제일 위험하신 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으로 창업이나 부동산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죠. 바로 총알이 두둑한 돈 많은 불인이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동산에 뛰어들면 평생 동안 힘들게 모으신 돈을 그냥 다 털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동산 투자 3가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상가, 토지입니다. 이제 노후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달이 나오는 임대 수익을 제일 원하죠. 몇 년 동안 수익이 오른다고 해도 매달 나오는 현금 흐름처럼 막강한 게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여름에는 아이들과 태촌 계곡을 자주 가는데요. 계곡에 방갈로를 깔고 백숙을 팔아서 여름 한철 하루 1,000만원씩 매출을 올리는 사람보다 매일 수십만원씩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순댓국집을 부러워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파트가 1억이 오르고 내가 3억에 산 아파트가 6억이 되었어요. 그래도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2013년부터 2019년 이 시기에 아파트 산 사람들은 다 2배 이상씩은 튀겼습니다. 근데 뭐 인생이 변했습니까? 똑같아요. 상가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월세가 1,000만원씩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진짜 변하더라는 겁니다. 주거용으로 월세가 1,000만원씩 들어오면 정말 주거용, 세입자들한테 시달려서 그것도 인생이 변합니다. 아무튼 월세가 1,000만원씩 들어오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대출 받는 건 싫고 매매가가 저렴하면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오피스텔을 여러 개 사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기가 쉽거든. 1억짜리 오피스텔을 5개 사서 보증금 500에 40만원을 받으면 매달 200만원씩 들어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일을 안 해도 200만원씩 들어오니까 노후 준비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1인 가구죠. 이런 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크게 작게 얼마든지 뚝딱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천호동에도 신축 오피스텔이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부는 특별할 게 없어서 실제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심 갖고 지켜보세요. 오피스텔을 미친 듯이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계속 공사판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오래된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를 모니터링 해보세요.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많을수록 오래된 오피스텔은 당연히 임차인들에게 선택을 받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축, 새 거에 열광하거든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실제로 옆에 반짝반짝한 오피스텔이 신축으로 들어오면 철새들처럼 옮겨갑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내려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임대료가 내려가면 임대 수익률도 낮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5개를 돌려서 200만원이 들어왔지만 5만원씩 임대료를 내렸을 때 175만원이 되는 거고 10만원씩 내렸을 때는 1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로 매매가 되는 오피스텔의 매매가도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200만원씩 들어오던 게 단순하게 150으로 월세가 줄어든 게 아니라 1억 주고 산 오피스텔이 9천, 8천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계륵 같은 존재로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대세 상승장과 정부의 규제 때문에 상승하는 오피스텔을 보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자동차와 비슷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나 빌라는 신축 아파트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재건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는 노후 준비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분양상가. 분양상가는 사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신축 부동산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품이 껴있어요.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 빌라, 신축 상가, 신축 건물 모두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동네에서 자주 뵙는 60대 어르신분이 있는데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걸 아시고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정년퇴직을 준비하고 있고 노후 준비로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 투자는 하지 마시고 아파트를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용자금이 10억이 있으셔서 강동구 아파트를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노후 준비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원하셨고 결국 신도시 상가를 대출 없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돈도 꽤 있으신 거죠. 10억 정도 있었고 월세는 3억 정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10억 투자해서 매달 300만원 받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률 3%죠. 매달 300씩 나오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대출이 없으니까 고금리에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있었죠. 임차인이 나가고 임대 수익은 제로가 되고 10억에 산 상가를 팔려고 내놨지만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안 팔리는 거죠. 6% 수익률이 나오려면 5억에 팔아야 하고 주변 상가들이 5억에 거래가 되니까 10억짜리 상가가 5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잔뜩 껴있는 신축 상가는 절대로 분양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상가 투자를 하지 않고 제 말대로 강동구 아파트를 샀다면 어땠을까요? 매달 임대 수익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떨어진 시세로 계산했을 때 7, 8억 정도는 벌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2019년 9억 21년에는 15억을 찍고 22년에 5억 빠진 10억으로 하락했다가 최근 13억의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시세 차익 4억입니다. 고덕 그라시움 19년 11억, 20년 18억 최고점, 22년 빠졌었죠. 5억이 빠진 13억으로 하락했다가 최근 15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시세 차익 4억. 솔베뉴, 아르테온, 선사현대, 강동구 아파트들 뿐만 아니라 송파 헬리오시티, 특정 아파트만 이런 게 아니고 서울 아파트는 다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 갭이 얼마나 들어가나 였어요. 2019년 강동구 아파트는 갭 5억 정도에 가능했는데 가용자금이 10억이니까 두 개를 해서 8억을 벌었다고 했을 때 2주택 이상으로 양도세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한 개당 양도세가 1억 3천 정도 나옵니다. 그럼 양도차익 4억에서 1억 6천을 빼면 세후 2억 4천이 되네요. 두 개면 4억 8천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300만원씩 쓴다고 했을 때 1년에 3,600만원이니까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는 돈을 번 거죠. 물론 2019년이었기에 건물 투자를 했으면 20억도 넘게 벌 수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알아야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대전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7년에 이 아파트에 투자를 했으면 2억 갭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둘 수 있었는데요. 3년 뒤 1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5억짜리 이 아파트는 15억 9천이 되었다가 12억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최근에는 14억 3천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갭 5천으로도 가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세가가 오르다가 매매가랑 붙으면서 매매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고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하는 건물 투자와 지방 아파트 갭 투자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세 번째, 토지 투자. 토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맹지, 농지 이런 걸 사시죠.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당 50만원에 사서 500만원에 팔려고 합니다. 그런 걸 노리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 망한 거예요. 그런 뒤집어지는 투자는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만나는 거지 노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토지를 사야 됩니까? 앞으로 그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토지를 사야 하는 거예요. 일자리로 바뀌는 토지. 이미 일자리가 들어와 있다면 그 일자리 옆에 주거지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겠죠. 아니면 지금은 비아파트 부동산이지만 앞으로 아파트로 새롭게 태어나는 토지를 깔고 있는 주택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많은 서울 빌라는 빌라 투자가 아니라 땅 투자입니다. 성격이 바뀔 수 없는 토지들은 시세가 절대 안 올라갑니다. 10년이 지나 강산이 바뀌어도 그대로인 거예요. 오늘도 저는 어디 투자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번호를 바꾸든지 해야지 모르는 전화번호를 받으면 투자하라는 전화입니다. 이런 기획부동산에 우리 별님이 여러분들도 쉽게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꼭 지인의 소개로 어디에 무슨 호재가 있는데 진짜 확실해. 저번에도 그거 샀으면 몇 억 벌었잖아. 이런 소리에 아무것도 모르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그냥 지인만 믿고 턱하니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탁 하고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타인의 말만 듣고 하는 투자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그런 호재, 확실한 정보만 듣고 하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세요. 정말 확실하다고 해도 그런 투자는 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땄다고 해도 결국 다 잃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부동산 경매, 이 책의 저자는 변호사입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을 했어요. 대학 재학 중 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경매사건 특화 로펌인 땡땡 법무법인에서 수천 건의 경매사건을 다뤘습니다. 2019년부터는 열린 아카데미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5년 동안 경매 강의를 했어요. 10년 가까이 경매사건을 다뤘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법률 절차입니다. 당연히 법률 용어가 쓰이죠. 어떤 사람은 어려운 법률 용어 그딴 거 하나도 몰라도 돈 버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네, 당장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 말만 듣고 그야말로 사고가 나서 찾아온 분들을 숱하게 만났어요. 모르면 용감합니다. 용기에 따른 실행은 불을 가져다 주지만 무지에 따른 용감은 손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법률적인 이야기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볼게요. 법원 경매 절차의 흐름을 보면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경매에 나온 부동산 검색, 권리 분석, 2단계 임장, 3단계 입찰 및 낙찰, 4단계 명도. 1단계 경매에 나온 부동산 검색, 권리 분석 거의 이 부분에서 제대로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유료 사이트를 결제하지 않으면 물건 검색조차 안 되는 거예요. 권리 분석 말만 들어도 어렵고 부동산 매입 금액 자체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인생에서 하는 가장 큰 쇼핑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확실하게 쳐져 있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들을 검색하고 그 중에 내가 한번 비벼볼까 해보는 물건을 출연하지 못한다면 1단계 진입도 실패한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을 얼마에 입찰을 해볼까 결정하는 게 부동산 경매의 시작이에요. 2단계 임장, 부동산 가치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했다 하더라도 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에 반드시 직접 가봐야 해요. 부동산 주변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온라인이나 서류로는 알 수 없었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입찰 및 낙찰. 공부만 신나게 하고 임장만 열심히 다니고 입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헛수고가 되는 거죠. 입찰한 사람 중 제일 가격을 높게 써낸 사람이 낙찰,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4단계 명도.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 해당 부동산은 내 소유가 됩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협의하거나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를 밟습니다. 초보자가 낙찰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을 싸게 사서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사겠다는 일념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입찰가로 쓰는 경매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시세보다 30-40%로 낮은 가격을 쓰는 초보자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당연히 낙찰을 못 받는 이유인 거죠. 일단 낙찰을 받아야 수익이든 손해든 생기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낙찰을 비싸게 받아도 시세가 상승해서 수익이 생깁니다. 상승장에서는 비싸게 사도 돈을 벌었죠. 지나치게 싸게 사려는 욕심에 폐차를 거듭하면서 경매로는 싸게 사기 힘들다며 경매 바닥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전 낙찰가를 쓰는 팁이 있을까요? 무조건 사야 하는 물건이라면 아무도 써내지 않을 비싼 가격으로 입찰가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경매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반 매매보다 싸게 사는데 1차 목표가 있어요. 시세보다 싸게 사서 이득을 남겨야 하지만 또 제일 비싼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아슬아슬한 가격대에 줄다리기 같은 감각을 얻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폐차를 계속하게 된다면 비슷한 물건에 모의 입찰을 해보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낙찰가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금매 수준보다는 조금 싸게 사는 정도에서 일반 물건의 낙찰가가 결정됩니다. 터무니없이 싸게 낙찰받아 이득을 남기는 것은 로또를 기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관심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입찰 가격을 정해보고 실제 낙찰가와 내 입찰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폐차를 하면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 왜 폐차를 했는지, 왜 비싸게 낙찰을 받아가는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도 오답 노트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전에 제가 낙찰을 받고 낙찰 영수증을 받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부르더니 왜 비싸게 받아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세 세팅해서 오래 가져갈 거라 조금 비싸게 낙찰 받아도 들어가는 실투금이 비슷해서 무조건 낙찰되는 가격으로 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살 수 있는 금액에 낙찰을 받으면 왜 저 금액에 가져가는 거야? 저렇게 비싸게 가져갈 거면 부동산에서 사지 왜 법원에 온 거야? 초본에 으이구 바보 뭐 다 들리게 사람들이 뒤에서 웅성웅성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에서 살 수 있는 1억짜리 소형 아파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0%가 유찰돼서 7천만 원 최저가에 시작하는 물건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최저가에서 조금 더 써서 입찰을 들어가고요. 보통 사람들은 8천만 원대에 가장 많이 입찰을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야 하니까 남는 게 있어야죠. 근데 저처럼 월세로 세팅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세 1억에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에서 사면 대출이 70%밖에 안 나오는데 경매로 취득하면 대출이 90%가 나오니까 싸게 사는 것보다 실투금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부동산에서 사면 3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경매로 사면 1천만 원만 들어갑니다. 그럼 같은 가격이면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단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뒤, 4년 뒤를 보는 거라 목표 매도가가 1억 7천이라고 했을 때 1천만 원 덜 번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이 우선순위인 거죠. 왜냐하면 조금 싸게 살려고 욕심 부렸다가 폐차해서 놓친 물건들이 1억, 2억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럼 500만 원, 1000만 원 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건들을 하나라도 더 들고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근데 저 같은 인간들이 더 있으니까 더 높은 금액으로 감정가가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가부터 물건을 보라고 하는 게 신건일 때는 사람들이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건에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비싸게 가져가는 걸 보면 경매로 싸게 사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싸게 낙찰을 받는 것도 상승장의 초입에서나 하는 거지 하락장의 초입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렇게 비싸게 낙찰을 받아가는지 물어본 그분이 그 뒤로 낙찰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그런 적극적인 분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잘하는 말인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비싸게 낙찰을 받았는지, 바보라고 욕하지 말고 왜 그렇게 받아가지고 갔는지, 진짜 바보인지 분석을 해보셔야 해요. 분석하는 게 힘들다면 그분처럼 따라 나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입니다. 조금 낯짝이 두꺼운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장사할 때 잔돈이 없으면 그냥 편의점 가서 바꿔달라고 하는데 편의점도 이 환전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는 거에 상처를 받거나 뭐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많이 당해봐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을 시키면 엄청 싫어해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처럼 살아라라고 강요하면 미친놈이죠. 근데 나중에는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임장, 대출, 명도, 수리, 수익 실현 이 모든 단계들이 전부 사람들과의 대화이거든요.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는다면 단연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이 안 된다는 것은 입찰을 할 물건을 뽑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럼 권리 분석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면 등기에 기재되지 않는 부동산을 사용하던 사람들의 권리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경매가 끝났어도 여전히 살아남는 권리가 있어요.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인수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인수한 권리를 없앤 뒤 부동산을 제 가치로 돌려놓으려면 어떤 비용이 추가로 드는지를 분석하는 일이 바로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돈 주고 부동산 경매 배우지 마세요. 제 영상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 권리 분석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경매 절차와 용어를 공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민법에서 정하는 권리의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바로 물권과 채권인데요. 물권의 예로는 점유권, 소유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의 예로는 은행의 대출금 채권, 일반인의 대여금 채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이 있어요. 좀 어렵죠? 재미없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물건은 근저당권, 전세권자는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로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반면에 채권은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강제 경매라고 해요. 이런 권리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집니다. 표제부는 위치, 면적, 구조 등을 표시하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을구는 집주인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남에게 어떤 권리를 설정해 줬는지를 기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대출로 정리하셔도 좋아요. 대출을 받았으면 을구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전세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세 보증금을 신청하거나 경매로 넘기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변호사들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금 좀 빼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전세 계약이 만기가 돼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오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고 하면 변호사들은 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데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나서 이사를 나가고 다른 집에 전입을 한다고 해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겠다고 말만 해도 집주인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돼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임대하고 있는 집이 많아서 저를 공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정말 싫은데요.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집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매매까지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다는 말만으로도 집주인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되는 겁니다. 집주인과 싸우기 싫다면 전세 만기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나갈 의사를 밝히고 내용 증명까지 확실하게 보내두면 좋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들은 좀 어렵고 지루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랬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덩어리에 우리 인간들이 떡하니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섬나라 일본의 시작은 어쨌든 대륙에서 바다를 건너 일본 땅으로 누군가가 넘어갔겠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영상은 일본 부동산, 일본 경제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덩어리에서 우리 인간은 뭐부터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살기 위한 행위를 하겠죠.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을 하거나 사냥을 할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농사를 크게 짓거나 사냥터의 범위를 늘릴 거예요. 그렇게 일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땅덩어리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직장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의 주변으로 주거지가 형성이 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건축에서 팔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잘 팔리는 집과 안 팔리는 집을 알게 됩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에서 거리가 가깝다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산 집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하는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직주 근접인 거예요. 주거지가 직장에서 가까운 게 아무래도 출퇴근이 편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겁니다. 집은 강동인데 직장은 인천이라면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데 시간 다 깔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면서 다닌다고 해도 그게 엄청나게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결국 직장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일자리 주변에 주거지가 많이 생기다 보면 그 도시 자체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거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권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상권은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하는 사람들이 살기 좋게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직장과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집값은 일자리가 가장 많은 강남역에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싼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왔죠. 부동산은 일자리가 많은 곳에 사야 한다.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불나불 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로 하려고 하는 부동산 투자가 실패하는지 알려드리면 부동산 투자는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습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게으릅니다. 인간은 원래 엄청나게 게으른 동물이에요. 저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도 절대 앉아있지 않아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아파서 앉고 싶습니다. 그럼 몇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눕고 싶은 거예요. 누워있으면 또 자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습성입니다. 부동산 투자, 노후 대비 이것도 다 똑같아요. 이걸 운동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계속 서 있으세요. 다리 아프시죠? 그럼 앉으세요. 근데 의자에 앉지 말고 앉아있는 것처럼 기마 자세를 하고 계세요. 앉은 것처럼 기마 자세를 계속 유지하세요. 그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버티기 힘들 때쯤 그만 이제 똑바로 일어나세요. 이걸 반복합니다. 얼차례 같죠. 군대에서 이렇게 얼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알이 백이죠. 그 다음날 그걸 계속 반복하면 알이 풀리면서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투자에도 이런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헬스장 다니면서 몸짱 돼서 바디 프로필 찍고 그러지 40대 넘어가면 헬스장 잘 안 다니죠. 평소에 미리미리 건강할 때 운동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디가 아파서야 그제야 건강을 생각하고 운동을 합니다. 노후 준비 역시 젊었을 때부터 해야 하는데 다 늙어서 이제는 일하기 힘들어졌을 때 이미 마탱이가 갔을 때 그제서야 계획을 합니다. 지금까지 벌어둔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월세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노후 대비는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오피스텔 상가 사례를 말씀드렸죠. 노후 준비는 내가 몸이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할 때 생계를 유지하는 게 그게 노후 준비죠.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인 만큼 인간의 수명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데 월세를 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써버리는 것보다 빠르게 자산을 깎아먹고 있다면 결국 결말은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되어 새드 엔딩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50, 60대에 정년퇴직하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2030 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남들보다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정말 정직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놀면서 배짱이처럼 펑펑 쓸 때 개미처럼 추운 겨울을 대비하고 이미 노후를 설계를 마쳤는데 어떻게 노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술은 맨날 들이붓고 하루 2갑씩 담배 피우는 헤비스모커, 운동을 일절 안 하고 늦게까지 마신 술 때문에 숙취로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겠죠. 스트레스로 얻는 질병, 운동을 하지 않아 근육이 없는 사람처럼 투자를 하지 않으면 투자 근육이 없는 겁니다. 경험 없는 부동산 투자로 얻게 되는 건 깡통밖에 없어요. 정말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별님이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동산 투자 3가지, 오피스텔, 분양상가, 토지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비교하면 좀 얇은 느낌입니다. 바로 전에 리뷰했던 부동산 경매 처음 투자 책과 비교하면 부동산 경매 처음 투자 책은 379페이지인데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부동산 경매 이 책은 269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만큼 짧고 굵게 내용을 담았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제3자, 가짜 임차인 구별법, 갑작스러운 유치권 행사, 낙찰 부르는 방법 등 법원 경매 절차 A부터 Z까지 잘 정리를 한 책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정말 물어보기 부끄러워서 묻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새로운 제안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임을 알려드립니다.